영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영국 3위 제약사 헥사팜 부사장의 충격 발언 때문이었죠. 본사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치료받겠습니다. 72시간, 그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6개월을 기다리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3주 후, 그는 500억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BBC는 연일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제약 거물이 본사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영국 글로벌 제약회사 헥사팜의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죠. 48세, 옥스퍼드 약학 박사 출신이고 제약업계에서 23년을 일했어요. 솔직히 제 커리어는 꽤 화려한 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만 17개 신약 출시를 성공시켰고 작년 회사 매출의 30%가 제 부서에서 나왔거든요. 사실 저와 한국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헥사팜에 갓 입사한 28세 신입 연구원이었을 때 첫 아시아 출장지가 서울이었어요. 한국 중견 제약사와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맡았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 측이 약속한 임상 데이터가 기준에 미달했고 결국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때 서울역 근처 낡은 회의실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변명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통역을 통해 전달되던 애매한 설명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그때의 경험이 제게는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죠. 한국은 빠르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2025년 3월 초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비서 앤드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K바이오젠이라는 스타트업이었죠.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3개를 보유한 회사였어요. 우리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것. 앤드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K바이오젠의 임상시험 승인 기록이었습니다. 평균 28일. 놀라운 속도였죠. 영국은 평균 180일이 걸리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빠른 건 좋지만 안전성은 어떨까요? 규제가 느슨한 거 아닌가요? 앤드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쓸 카드죠. 호텔 체크인을 하는 순간 배가 약간 불편했어요. 비행기 음식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죠. 저는 곧장 회의실로 향했어요. 우리 협상팀 5명이 모였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어요. 그들의 빠른 승인 과정을 약점으로 공략하는 것. 유럽 시장 진출을 미끼로 가격을 후려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K바이오젠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최신식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깔끔했지만 제 눈엔 과시로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6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 김준혁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MIT 박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 실력을 보장하진 않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그들의 신약 후보물질 GBM403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 임상에서 70% 반응률을 보였다고 했어요. 인상적인 숫자였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샘플 수가 얼마였죠? 제가 물었어요. 53명입니다. 너무 적네요. 유럽에선 최소 200명은 필요합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희귀 질환이라 환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죠. 점심 식사는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했어요. 김 박사가 직접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고기와 갈비찜이 나왔는데 맛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 배가 또 불편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했어요. 아마 한식이 안 맞나 봅니다. 오후 세션에서 본격적인 가격 협상이 시작됐어요.
K바이오젠 측은 8천만 파운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4천만이 적정합니다. 임상 데이터가 유럽 기준에 못 미치니까요. 김 박사가 반박했어요. 우리 기술의 가치를 모르시는군요. AI 기반 약물 설계 플랫폼까지 포함된 겁니다. AI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AI가 영국 제약 연구진보다 나을까요? 그 순간 김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분자 구조가 떠올랐죠. 우리 AI는 3주 만에 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영국에선 얼마나 걸립니까? 솔직히 우리는 비슷한 구조 설계에 8개월이 걸렸어요.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죠.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안전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어요. 저녁 만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강 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제 속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복통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시차 적응이 안 돼서요. 식사를 반도 못했어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앤드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호텔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복통은 더 심해졌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내일 아침이면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아침에 깨어났을 때 온몸이 납덩이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협상 둘째 날이었죠. 샤워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해.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앤드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가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죠. K바이오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김준혁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윌슨 부사장님, 김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앤드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물 좀 마셔요. 물잔을 들려다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미안합니다.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이 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암전. 눈을 떴을 때 형광등이 보였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움직이고 있었죠. 들것이었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들리세요? 앤드류의 목소리였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 가는 중입니다. 구급대원이 제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혈압 측정하는 소리, 기계음, 무전기 소리.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혈압 160에 95, 맥박 118, 체온 39도 2분.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누군가 영어로 말했죠.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미스터 윌슨, 응급의학과 이승훈입니다. 무슨 증상이었나요? 복통, 발열, 어지러움. 언제부터요? 어제 저녁부터요. 그의 손이 제 배를 눌렀습니다. 여기 아픕니까? 아, 네.
통증이 찌릿했어요. 즉시 검사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5명이 몰려들었어요. 한 명은 혈액 채취, 한 명은 심전도, 한 명은 정맥 라인 확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죠. CT 찍어야 합니다. 복부, 흉부 둘 다요. 얼마나 걸리나요? 30분이면 됩니다. 30분? 런던에선 예약만 2주가 걸리는데요. CT실로 이동했습니다. 기사가 영어로 설명했어요. 숨 참으세요. 15분 만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오니 앤드류가 노트북을 열어뒀어요. 화면에 제 주치의 데이비드 박사가 보였습니다. 제임스, 상태가 어떤가? 안 좋아요. 즉시 귀국하게. 전용기를 보내겠네. 그때 한국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윌슨 씨 소화기내과 박민준 교수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췌장 주변에 염증이 심해요. 백혈구 1만 8천, CRP 85. 급성 자가면역 반응으로 보입니다. 화면 속 데이비드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영상을 봐야겠는데요. 박 교수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말했어요. 확실히 염증은 보이는군. 하지만 확진하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해. 생검도 해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72시간 내 치료 시작 안 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72시간? 제가 되물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화요일 오전 11시예요. 금요일 오전까지가 한계죠. 데이비드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NHS에서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박 교수가 물었어요. 예약 대기 2주, 생검 결과 1주, 전문의 상담 1주. 최소 한 달이죠. 한 달이면 환자는 없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 교수님. 제가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97%입니다. AI 진단 시스템 메디스코프 K의 결과예요. 30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했죠. 제임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일세. 데이비드 박사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검증된 시스템은 저를 6개월 기다리게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CEO님이 즉시 귀국 명령 내리셨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제 침대 옆에 섰어요. 윌슨 씨, 72시간 중 이미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눈이 진지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출발하면 런던 도착 전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의 실패, 검증되지 않은 AI, 72시간이라는 시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박 교수를 똑바로 봤어요. 만약 제가 선생님 가족이라면 같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박민준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화면에서 한숨을 쉬며 제 경력이 끝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력보다 생명이 먼저였죠.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어요.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죠. 앤드류는 본사에 뭐라고 보고할지 물었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이게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데이터 없는 도박은 아니었죠. 밤 10시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식약처 홈페이지,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 의학 논문들을 뒤졌어요. 제약회사에서 23년 일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어요. 한국 신약 임상시험 승인 기간 평균 28일. 영국은 180일이었습니다. 성공률은 한국 73%, 영국 68%. 더 빠른데 더 정확했어요. 속도와 안전성이 반비례한다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 본사 CEO 리처드였습니다.
그는 즉각 귀국을 명령했고 제가 거절하자 사표를 준비하라고 했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앤드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괜찮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내 사라의 화상 연결 요청이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데이비드 박사한테 모든 걸 들었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사라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치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어요. 여기가 더 빠르다고요. 사라는 검증 문제를 걱정했지만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워 보여줬습니다. 한국 임상시험 성공률이 더 높고 승인도 6배 빠르다는 사실을요. 사라는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거기서 치료받아. 당신 목숨이 회사보다 중요해.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살 아들 제이크가 아빠가 괜찮을 거냐고 물었다더군요. 제목이 메었어요. 사라에게 괜찮을 거라고 곧 돌아간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저는 밤새 찾은 데이터를 보여주며 질문했어요. 한국 임상시험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박 교수는 시스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신약 승인 과정이 통합돼 있다고요. 식약처, 병원 IRB, 보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했어요. 영국은 순차적이라 하나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안전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더 철저하다고 답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문제 생기면 즉시 중단된다고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작년 763건 임상 중 52건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 종료됐다고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6.8%. 영국은 3.2%였어요. 더 많이 걸러낸다는 뜻이었죠. 빠르다고 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김준혁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K바이오젠 대표였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상태를 물었어요. 저는 협상 때 무례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김 박사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제가 한국 시스템을 몰랐다고 2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죠. 그는 앉아서 진짜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USB를 꺼내며 GBM4032 이상 임상 원본이라고 소개했어요. 53명 전부의 데이터였습니다. 부작용, 탈락률, 추적 관찰 결과까지 모두 들어있다고요. 왜 이걸 주냐고 물었더니 김 박사는 제가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빨리 낫고 협상은 제가 건강해진 다음에 다시 하자고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데이터가 열렸어요. 환자 53명의 상세 기록, 투약 일지, 혈액 검사, 영상 자료.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2시간 동안 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이건 진짜였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이 없었어요. 박민준 교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72시간 중 18시간이 지났다고 알려줬어요. 치료를 시작할 거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다 봤다고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5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동의서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돼 있었어요. GBM403 신약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 박민준 교수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상 부작용, 중단 가능성, 비상 프로토콜. 모든 게 명확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3년 제약업계에서 일하며 수백 개의 임상시험 서류를 검토했지만 제 이름을 직접 쓰는 건 처음이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신속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최소 3개월 대기, 사전 검토, 윤리위원회 승인. 하지만 저에겐 3개월이 없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제임스 윌슨.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앤드류에게 런던 본사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낸다고요. 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휴가요? 지금 임상시험 받으시면서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사에 임상시험 참여 사실을 알리면 즉각 저지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오후 2시 첫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수액봉지를 걸었어요.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GBM403과 면역조절제의 혼합물이라고 했죠. 박민준 교수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묘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저를 살릴까요? 아니면? 생각을 멈췄습니다.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박 교수가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반응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요. 급성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때 앤드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부사장님, 타임스에 기사가 떴어요. 노트북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헥사팜 부사장, 한국에서 의문의 치료. 검증 안 된 신약 투여 논란. 기사는 자극적이었습니다. 영국 제약업계 거물이 한국에서 실험 대상이 됐다는 식이었어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내용도 있었죠. 회사 주가가 2.3% 하락했다는 마지막 문장이 뼈 아팠습니다. BBC도 보도했어요.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영국 언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앤드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녁 7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CEO 리처드였어요. 받지 않을 수 없었죠. 화면을 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리처드는 다그쳤습니다. 언론이 난리라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고, 제가 회사 이미지에 먹칠했다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숨을 고를 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48시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해고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런던 가면 죽어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48시간이면 금요일 아침이죠. 72시간 골든타임이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밤 10시 두 번째 투약이 진행됐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직접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초기 반응은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긍정적 신호라고 했죠.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저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본사 동료들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내용, 비난하는 내용, 응원하는 내용. 하나하나 읽지 않았어요.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대신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GBM403 임상 자료였어요.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53명의 환자 중 38명이 호전됐다는 기록. 71.7% 성공률. 제가 그 39번째가 될까요? 새벽 2시 간호사가 라운딩을 왔습니다. 혈압과 체온을 쟀어요. 모두 정상 범위라고 했죠. 잘 주무세요. 그녀가 나가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서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변명하던 모습, 제가 차갑게 계약서를 찢던 순간. 그때 저는 오만했어요. 유럽이 최고라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생명을 구하려는 건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제가 의심했던 시스템으로 제가 경멸했던 속도로 치료받고 있다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8시간 후면 제 선택의 결과가 나오겠죠. 생명이냐 경력이냐? 아니, 이미 선택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 오전까지 36시간. 제 골든타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박민준 교수가 6명의 의료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약제부, 그리고 영양팀이었어요. 다학제 협진이라고 했죠. 런던에서는 각과 예약을 따로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모였습니다. 박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72시간 차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CRP 수치가 85에서 51로 떨어졌다고 했죠. 40% 감소. 백혈구도 18,000에서 12,000으로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염증 반응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혈액 종양내과 의사가 의견을 냈습니다. 약물 반응이 예상보다 빠르다고요. 용량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감염내과 의사는 면역 저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약제부 담당자는 약물 상호작용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15분 동안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결론이 빨리 났다는 거예요. 각자 의견을 내고 박 교수가 정리하고 최종 방향이 결정됐죠. 용량은 유지, 감염 예방 항생제 추가, 영양 보충 강화. 런던에서는 이런 결정에 일주일이 걸렸을 겁니다. 의료진이 나가고 저는 앤드류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본 거 기록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학제 협진. 6개 부서 동시 참여. 결정까지 15분. 영국은 최소 7일. 오전 10시 영국 의료팀과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와 2명의 전문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마지못해 참여한 표정이었죠. 박민준 교수가 치료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했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염증 수치 감소가 약물 효과인지 자연 회복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박 교수는 즉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시간대별 수치 변화 패턴이었어요. 약물 투여 직후부터 감소세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줬죠. 통계적 유의성까지 첨부했습니다. 런던 의료진이 침묵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다른 전문의가 물었습니다. 부작용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박 교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제 침대 옆 모니터가 중앙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간다고요. 데이비드 박사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체계적이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저항감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박 교수는 영국 팀에게도 실시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모니터링 하자고요. 데이비드 박사가 받아들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영국 동료들이 우수하시네요.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국경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협력하려는 거였어요. 오후 2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온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죠.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천천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녀가 한국어로 덧붙였어요. 힘내세요. 제가 따라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녀가 웃었어요. 복도 끝에서 김준혁 박사를 마주쳤습니다. K바이오젠 대표였죠. 산책 중이세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약 덕분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앉으실래요?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협상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보이세요?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20년 전에 봤던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느리고 비체계적이었어요. 지금은 정반대예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죠. 특히 디지털화 이후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의무 기록이 완전히 통합됐다고요. 병원 간 정보 공유가 실시간이라고요.
의사 결정 단계가 줄었고 승인 과정이 병렬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빠른 거였어요. 느슨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적어뒀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럼 왜 유럽 시장 진출을 원하시죠? 한국 시스템이 이렇게 좋으면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좋은 기술은 공유돼야죠. 한국만의 것으로 남기면 세계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헥사팜에서 M&A를 추진한 이유는 이익 때문이었거든요. 기술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리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공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앤드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다고요. 내일 아침까지 답변하라고 했답니다. 귀국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답하겠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요. 앤드류가 나갔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속도 생명. 시스템 생존. 금요일 오전까지 12시간. 72시간 골든타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걷어찼지만 열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30초도 안 돼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체온을 재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39도 8분.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무전기로 급하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곧이어 의료진이 몰려들었죠. 박민준 교수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집에서 급하게 온 모양이었죠. 그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숨쉬기 힘드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혈액을 다시 뽑고 심전도를 연결하고 링거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박 교수가 누군가에게 지시했습니다. CT 대기시켜. 혈액 배양 검사 즉시. 알레르기 패널도. 앤드류가 복도에서 놀란 얼굴로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박 교수가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약물 과민 반응으로 보입니다. 즉시 투약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시작합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번지듯 보였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제이크가 웃고 있었어요. 아내 사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였고 병원 복도가 길게 늘어났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 들리세요? 박민준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려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의식을 유지하세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앤드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도로 나가봤더니 다급하게 돌아왔어요. 런던에서 전용기를 보냈답니다. 2시간 후 인천 도착이래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라는 지시예요.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옮기면 위험합니다. 기내에서 응급 상황 생기면 대처 불가능해요. 하지만 법무팀도 함께 온답니다. 박 교수가 잠시 멈췄어요. 의료사고로 몰려는 겁니다. 제가 희미한 의식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박 교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남을게요. 새벽 2시 30분, 제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8도 5분으로 떨어졌어요. 호흡도 편해졌죠. 스테로이드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앤드류가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런던 법무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부한다고 의사가 이송 불가 판정 내렸다고 강제로 데려가면 법적 책임 묻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라였어요. 밤 비행기로 온 거였죠. 헝클어진 머리에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녀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이제 좀 나아졌어.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앤드류한테 다 들었어. 죽을 뻔했다며. 박민준 교수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약물 과민 반응이었다고,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빠르게 대처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요. 사라가 박 교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살려주셔서. 박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제 일입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잠옷 위에 급하게 걸친 흰 가운이 구겨져 있었어요. 새벽 4시 박 교수가 나가고 사라와 저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직 빛나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이구나. 사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살린 곳.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앤드류가 들어왔습니다. 전용기가 인천에 도착했답니다. 법무팀이 지금 병원으로 오는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갑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요. 사라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나도 여기 있을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겼어요. 한국 의료진 덕분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혈액 검사를 받았고 매일 수치가 좋아졌어요. CRP는 51에서 11호, 8로, 마침내 3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였어요. 백혈구도 6,500으로 안정됐죠. 화요일 오전 박민준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CT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췌장 주변 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조직 검사도 정상이라고 했죠. 축하합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사라가 제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꽉 잡았어요. 3주 동안의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박 교수가 조용히 나가며 문을 닫아줬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으로서의 본능이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진단부터 완치까지 모든 과정을 숫자로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 응급 대응 시간 6분. 병원 도착까지 15분. 초기 검사 완료 2시간. 치료 결정 4시간. 완치까지 21일. 같은 질환을 영국에서 치료한다면 어땠을까요? 계산해봤습니다. 응급실 대기 평균 4시간. 전문의 상담 예약 2주. 정밀 검사 1주. 치료 승인 3주. 치료기간 최소 8주. 총 14주 98일이었어요. 한국은 21일 만에 끝냈습니다. 4.7배 빨랐어요. 그것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목은 왜 한국인가 속도와 시스템의 의학이었죠. 헥사팜 이사회에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였어요. 첫째, 통합 시스템. 한국은 전자의무 기록이 완전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병원 간, 부서 간 장벽이 없었어요. 둘째, 병렬 처리. 검사와 승인이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됐죠. 셋째, 의사결정 속도. 다학제 협진으로 일주일 걸릴 결정을 15분 만에 내렸습니다.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본사에 보내시겠어요? 당연하죠. 사실이니까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영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요일 오후 영국 의료팀과 마지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와 3명의 전문의가 참석했어요. 박민준 교수도 함께였죠. 제가 보고서를 공유하며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저항이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네요. 다른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 대응과 협진 시스템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NHS 개혁에 참고하겠어요. 박민준 교수가 답했습니다. 언제든 공유하겠습니다. 의료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한테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였어요. 자네가 용감한 선택을 했네. 살아줘서 고맙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믿어줘서 고마워요. 금요일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화상 인터뷰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국 언론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타임스는 한국 의료, 영국이 배워야 할 속도와 정확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가디언은 NHS 개혁의 힌트는 서울에 있다고 보도했죠. 3주 전 조롱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마지막 처방전을 주며 말했어요. 3개월 후 추적 검사 받으러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죠. 그리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덕분에 우리도 배웠습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요. 우리는 악수 대신 포옹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김준혁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바이오젠 대표였죠. 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완치 축하드려요. 그리고 부사장님 협상은요? 저는 웃었어요. 런던 돌아가서 제안서 새로 쓰겠습니다. 이번엔 파트너십으로요. 김 박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8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1억 2천만 파운드. 그리고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겠어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셨죠? 여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답이라는 걸요. 김 박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3주 전 이 도시에 왔을 때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이제는 신봉자가 됐죠. 사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 다시 올 거죠? 반드시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그 시스템이 나를 살렸다.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런던 본사로 날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만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런던 헥사팜 본사 이사회실이었어요. 22명의 이사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CEO 리처드가 단상에 섰죠. 오늘 안건은 아시아 전략 재편입니다. 제임스 윌슨 부사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 제목은 한국을 아시아 R&D 허브로였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임상시험 승인 속도, 성공률, 안전성 지표. 모든 숫자가 유럽을 앞섰어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5년간 500억 원 투자 계획. 서울의 공동임상센터 설립, 한국 바이오 기업 파트너십, 영국 한국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은요? 저는 예상 ROI를 보여줬어요. 3년 내 손익분기점, 5년 후 연 300억 원 수익. 다른 이사가 한국 규제 환경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설명했어요. 21일 만에 완치됐다고, 그 과정이 영국보다 더 철저했다고요. 리처드 CEO가 끼어들었습니다. 개인 경험과 비즈니스는 다르다고요. 저는 6개월간 조사한 시장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성장률, 글로벌 경쟁력 지표. 모든 게 투자 가치를 증명했어요. 2시간의 질의응답 끝에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22명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2주 후 런던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헥사팜 K바이오젠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였죠.
김준혁 박사가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저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 한국 의료를 실험이라 비난했던 분위기를 기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욱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한 달 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사라와 아들 제이크도 함께였어요.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를 살린 곳이에요? 그래, 한국이야. 서울 강남센터 부지였습니다. 기공식이 열렸어요.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영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박민준 교수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약속 지켰습니다. 김준혁 박사도 옆에 섰죠. 세 사람이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곳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오늘 새로운 생명을 위한 다리를 놓습니다. 영국과 한국을 잇는 의료 협력의 다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 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공유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박민준 교수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환자의 생명 앞에 국경은 없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 교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6개월 전 병실 창으로 보던 그 강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과 한국 의료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리고 이 센터도, 이 협력도 없었겠죠.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윌슨 씨 덕분에 더 많은 환자가 살겠네요. 저녁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72시간이 바꾼 세상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저를 살렸고 이제 그 시스템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의료에 국경이 없다면 희망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절망 속에서 봤던 그 불빛들.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제이크가 침대에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또 올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이곳은 아빠의 제2의 고향이야. 사라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72시간. 제임스 윌슨의 생명을 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속에 담긴 시스템이었죠. 한국 의료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데이터를 믿은 한 사람의 용기가 두 나라를 연결했어요. 의료에 국경이 없다면 희망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국 최고라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